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평균 9.13% 올라 사상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1주택 은퇴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의 잠적 이후 북한이 해외에 있는 외교관 자녀들을 북한으로 소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고 기준금리도 동결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전 사법부 수장이 수감되면서 법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손석희 JTBC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손 사장 측은 불법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협박받았다며 맞고소했습니다. 전직 민주노총의 실천단원이 건설 현장보다 집회에 더 많이 나갔어도 급여는 항상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 뒤로 보이는 이러한 건설 현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공사를 방해합니다. 민주노총과 충돌하는 건설 현장의 실태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전국 396만 가구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평균 9.13%에 서울 평균은 17.75%, 예고됐던 대로 사상 최대 인상률입니다. 특히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먼저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째 공시가격 1위를 지키고 있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2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1억 원, 60%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22만 가구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3%입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단독주택 가격 공시 사상 최대 폭입니다. 서울은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17.75%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구와 광주, 세종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용산구로 지난해보다 35.4% 상승했습니다.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도 35% 올랐고 마포구도 30% 이상, 서초와 성동구도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 상승률은 낮은데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 많이 올라 평균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되어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발표될 396만 가구 전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은퇴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 부담뿐 아니라 여러 부담이 한꺼번에 겹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시가격이 100억 원 넘게 오른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은 올해 최소 6천여만 원의 보유세가 더 부과됩니다. 하지만 서울 단독주택 18은 이런 저택이 아니라 고령의 집주인이 세입자 월세 소득에 의존하며 사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정말 서양서 같은 많이 올랐어요. 우리도 임대 계속 주다가 지금은 이제 안 주고. 서울 강남구의 이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9%나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90여만 원 더 내게 됩니다. 12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공시가격이 93% 오르는 서울 연남동 주택 보유세는 339만 원에서 509만 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선 때문에 올해는 50%만 오르지만 내년부터는 공시가 상승이 없어도 결국 보유세는 1,100여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특정 지역에 많이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다 투기꾼이었느냐. 상당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수십 년 이상 살면서 고령화가 되었거나. 올해 공시가격 이의제기 접수 건수는 1,599건으로
지난해 비해 70%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해주고 복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수급자는 지원을 연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또다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전망치를 2만 명 내렸는데 글로벌 경기 악화에 수출이 흔들리고 있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입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처참한 지난해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7% 급감했고 4분기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2%나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월 2.9%에서 2.8%로, 2.7%로, 이제 2.6%까지 석 달마다 한 계단씩 낮아졌습니다.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이 올해 3.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고 상반기까지 설비와 건설 투자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할 거란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또한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도 기존보다 2만 명 내려 14만 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재정 정책 확장으로 인해서 그 경기를 떠받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오늘 한은보다 낮은 2.5%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게 실업률을 높이고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경제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 대단히 만족해했다고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갈 것이라고도 했는데 1차적으로는 2차 회담 의제에 대해서 두 나라가 접점을 어느 정도 찾았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대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북한 대외용 선전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훌륭한 친서를 전달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공동 목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를 가지고 기다릴 것,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함께 나갈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을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다음 달쯤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실무 준비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을 협의한 이번 만남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율은 안 된 것으로 보고요.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만족감을 표했다는 내용은 대내용 선전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조선중앙TV에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예, 이달 초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가 잠적하는 일이 벌어지자 북한이 최근 해외에 있는 외교관 자녀들에게 모두 들어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일부 자녀들만 외교관이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허용됐는데 외교관 탈북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기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11월 초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부인은 물론 자녀들과 함께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나갔다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외교관의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해 외교관과 주재원들의 자녀들을 전부 소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한두 명의 자녀를 부모와 함께 해외에 파견하던 규정을 취소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북소식통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자녀 소환 지시를 받은 외교관들이 조성기를 원망하는 한편 당국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화제가 크게 됐기 때문에 이게 더 북한에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소환해서 인질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에게 엄중 경고하고 외무성 당위원장으로 알려진 허철을 해임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허철은 허담 전 외무상의 장남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어제 우리 함정에 위협 비행을 한 일본 초계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측은 고도 150m 아래로는 비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 우리 구축함인 대조영함에서 찍은 적외선 영상과 캠코더 영상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오후 2시 1분경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과 7km 떨어진 지점에서 적외선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초계기가 배 뒤쪽으로 접근하자 대조영함 승조원은 캠코더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함정 G통제 모니터에 기록된 초계기의 고도는 200피트, 약 60m, 거리는 0.7 노티컬 마일, 1260m입니다. 초계기는 2시 3분경에 우리 함정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고 고도는 60m, 거리는 540m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초계기 위협 비행 사실을 공개하자 일본 방위상은 초계기가 고도 150m를 지켰다고 했는데 거짓말이 된 겁니다. 저희는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고 우방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예, 앞서 우리 군이 공개한 사진을 보셨는데 이걸 보면 우리로서는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어제 우리 군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행동 수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죠. 예. 그럼 그동안은 이 수칙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기보다요. 이 상대가 우방국인 일본이었기 때문에 대응 수칙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예.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적 항공기가 접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라는 매뉴얼은 갖춰 있어도 우방국 항공기가 함정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대응하라 하는 이러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우방국과 적성국은 이제 다른 거니까요. 예. 그렇다면 원래 이 대응 수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군사 기밀이라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예. 예, 보면은 이제 보통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서 경고 통신을 한 후에 자, 이에 응하지 않거나 퇴각하지 않으면 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하고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경고 사격을 포함해서 무기 체계를 동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합참은 오늘 국회에 앞으로 일본 초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비공개로 보고를 했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초계기를 즉시 출동시키겠다는 맞불 전략과 이 함정에 배치된 무장 헬기를 가동하는 방안도 있고요. 이 경보 단계도 이 기존 5마일 거리에서 보내던 것을 앞으로는 10마일 거리부터 발령하는 식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협 비행이라는 걸 두고도 이제 서로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 위협 비행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위협 비행의 기준이 국제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는 이 해수면과 항공기의 간격이 150m 이하면 이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공 비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자, 하지만 이건 민간 항공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일 뿐, 이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으로의 근접 비행은 이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 다른 나라 함정과의 거리를 이 3마일 이내, 이 고도는 이 300에서 4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런 작전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3마일이면 이제 4.8km 정도인데 예. 이 기준이라면 뭐 어제 일본 초계기가 접근한 건 분명히 위협 비행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알았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양 전 원장에 대한 중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직 수장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날을 맞은 법원은 오늘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조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서울구치소. 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뒤로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이 걸어 나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구속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 사실 소명 외에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발부 사유로 꼽았습니다. 직전 사법부 수장의 구속수감 소식에 법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책임져야 할 부분은 마땅히 책임져야겠지만 참담하고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사법부의 날개 없는 추락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장 단계에서 혐의 소명은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인데 단죄의 일부로 간주하는 여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도 참담함을 표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재개합니다. 다음 달 중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자체 상품관에서 파는 상품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이 창업하고 현재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공예품점 하이핸드 코리아의 상품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문화재단은 손 의원의 상임위였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피감기관이어서 이 역시 이해 충돌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복은 기자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고궁박물관과 인천공항에서 자체 상품관을 운영 중입니다. 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물품을 파는데 손혜원 의원이 창업한 공예품점 하이엔드 코리아의 상품 18점도 지난 2016년과 2018년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야당은 두 차례 모두 손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문화재재단은 손 의원이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입니다. 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하이엔드 코리아는 2016년 22개 품목에 지원해 11개가 선정됐고 2018년엔 7개 품목에 지원해 7개 모두 선정됐습니다. 하이엔드 코리아는 250점을 팔아 모두 2,7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고궁박물관 매장에선 모두 철수했고 인천공항 매장에서만 일부 판매 중입니다. 문화재재단은 하이엔드 코리아는 300여 개 공모업체 중 한 곳일 뿐이고 손 의원의 관계 회사인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나점 쪽은 저희가 이렇게 작가들도 많고 기존에 다른 분들도 많아서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았었어요. 예.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서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고. 손 의원 측도 하이엔드 코리아는 문화재재단 공식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됐고 그 과정에 손 의원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 피감기관, 인사 압박, 공예품 판매 관련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와 재단과 관련이 있죠. 그러나 손 의원은 나는 그 회사 운영을 알지 못한다. 재단에서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수집한 나전칠기 작품들은 서울 용산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골동품 상가에서 3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거저 가진 거죠. 30만 원 사서 한 200만 원에 수리했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목포로 이전하겠다고 한 바로 그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 다 지어지면 모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죠. 100억도 넘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많은 유물을 수집 관리하는데 손 의원과 관련된 회사와 재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전칠기와 공예품을 파는 하이엔드 코리아. 서울역 등에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손이 많으시네요.
많죠? 얼마나요? 원래는 쓰는 없는데 이런 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원. 남편 정모 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공예품을 납품하는 한 장인은 정 씨가 회사에 오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손 의원 본인도 싫다는 사람 억지로 대표 자리에 앉혔다고 했었죠.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손 의원은 휴대폰으로 자개장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하이핸드와의 관계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죠. 남편 정 씨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이사장 자리도 맡고 있습니다. 재단 명의로 목포 문화재 거리에 10필지를 산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취재진에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너 지금 휴가만 건가? 재단과 박물관, 하이핸드 코리아는 서로가 연결된 구조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만들어진 재단의 창립총회 문서에는 사업 기획과 생산, 전시, 판매를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곳 말고도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손 의원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대표로 있던 회사입니다. 손 의원 측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주식을 백지 신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목포에 건물 2채를 매입한 사실을 손 의원 스스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까지 합해서는 310평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그만 받겠습니다. 네, 이해 충돌은 지겨워서 못 하겠습니다. 투명이요? 제가 투명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심없는 문화재 사랑이 본질이라는 게 손 의원.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국민들은 손 의원 의혹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손석희 JTBC 대표가 한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했는데 손 대표는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상암동의 한 일본 주점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는 지난 10일 밤 이곳에서 손석희 JTBC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모 씨는 손 씨와 식사를 하던 중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맞았다며 폭행을 당한 이후 손 대표와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 그래, 그게 아팠다면 내가 폭행이고 사과할게.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사흘 뒤인 13일 김 씨가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고 지난 22일 손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손 대표는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당일 같은 요구가 있어 이를 거절하자 김 씨가 화를 내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김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측은 당시 상황을 각각 다르게 설명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백연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이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손 사장은 타 방송사 출신인 김 씨와 약 4년 전부터 알게 됐는데 방송사를 그만둔 김 씨가 오랫동안 자신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 청탁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4월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고 이후 김 씨가 이 사건을 듣고 찾아와 취업 청탁과 돈까지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법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김 씨가 쓴 입장문을 보면 손 사장 측이 자신이 취재하고 있는 기사 철회를 조건으로
협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손 사장이 먼저 JTBC 채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타사에 제보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려했다는 겁니다. 또 접촉 사고 당시 손 사장은 90세 넘은 어머니를 태우고 있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들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말은 증거로 모두 밝힐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 입증할 수 있어. 어차피 입증 싸움이란 말이야. 입증 싸움.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거짓 주장하면 언제든지 다 입증할 수 있어.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울산의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 지붕이 모두 내려앉았고 점포 78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설 대목을 앞둔 상인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폭발음도 들립니다. 건물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웃 상인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화기 들고 불 끄러 갔는데 이제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고 못 들어갔지. 오늘 새벽 2시쯤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78곳이 모두 불탔습니다. 불은 5분 만에 시장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스티로폼과 비닐 등 가연성 내장재가 불을 키웠습니다. 시장 건물 양철 지붕은 뜨거운 열기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불났나 싶어가 내가 막 얼굴을 막 꼬집고 왔다니까 정말요. 근데 진짜 오니까 여기 막 다 타고 있더라고. 점포와 창고에는 명절 성수품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에 상인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속이 찢어질라 한다. 눈물 난다. 야, 그 심정 상상을 한번 헤아려 봐라. 물건 대목 뽑기라고 꽉 여놓고 이래가.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덮친 화마가 상인들의 생계 터전마저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60대 농부가 멧돼지에게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멧돼지 소동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건 흔치 않은데요. 이 멧돼지는 트럭도 공격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소방관 앞으로 검은 물체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멧돼지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북 예천군의 한 야산에서 주민 65살 노무 씨가 멧돼지에게 공격당했습니다. 노 씨는 온몸을 멧돼지에게 받치고 물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제 훼손 정도는 심해요. 전체 다 막 그랬다고 보면 돼요. 멧돼지는 노 씨를 찾아 나선 마을 주민도 공격했습니다. 트럭까지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차로 확 밀니까 그래도 이놈 또 밀더라고. 그래가 내하고 하여튼 뭐 서너 차례 들고 받고 살아오면서 받는 멧돼지 중에서는 그만한 건 난 처음 봤어요. 사고가 난 곳은 마을에서 100m 떨어진 곳입니다. 살인 멧돼지 소식에 마을 주민들은 외출도 꺼립니다. 워낙에 겁이 나가지고 또 받아보면 머리끝이 막 샤끗한 그런 느낌도 나게 됩니다. 이 마을 야산에는 염소 농장이 많아 멧돼지 포획 활동이 적었습니다. 최근 멧돼지 개체 수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안전지대로 알고 그쪽에서 서식을 많이 하고 있죠. 돼지가 아주 큰 것도 그게 한 마리가 몇 년 전부터 거기서 서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내일부터 마을 야산에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투입해 멧돼지를 포획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민주노총과 관련한 집중 취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직 민노총의 한 실천단원이 고백을 했습니다. 집회에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일터인 건설 현장보다 집회에 더 많이 나가도 급여는 제대로 다 받았다는데요. 먼저 김하린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목수일을 해온 30대 A씨. 민주노총에 들어가면 일감도 구하기 쉽고 임금도 더 받는 데서 2015년 노조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단가도 딴 데보다 많다고 하기에 가입을 한 거죠. 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소속 실천단.
일종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모범조합원상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천단 활동은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일터보다 집회에 더 많이 나갔고 집회만 가면 일을 안 해도 급여는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저는 현장에 단 12일밖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당이 나옵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저희 현장에 있다가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망치잔을 집어가지고 팀장 나 나가. 이석기 석방 집회 등 정치 집회와 다른 사업장 활동에도 동원됐습니다. 현장에서 외국인들 쫓아내고 불법을 체중해서 고발하고 그냥 집사입니다. 오히려 집회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회를 안 가면 안 되나요? 제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집회 가야 되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집회 가야 됩니다. 해당 지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하지 말라고 데려왔어요. A씨는 민노총 활동이 기대와 달라 3년 만에 탈퇴했습니다. 근데 왜 나오셨어요? 바꾸려고 나왔죠.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갈등도 종종 벌어집니다. 민노총 측이 자신들의 장비와 인력을 쓸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 공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차순우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굴삭기와 크레인 등 건설 장비 임대업자 A씨. 지난해 8월 건설사와 1억 2천만 원 계약을 맺고 경기도 건설 현장에 크레인을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민노총한 지부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차가 안 빠지면 그 현장에 아마 올 수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A씨가 계약한 현장에 민노총 조합원 장비를 넣어야 하니 빠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장비도 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타 지역 장비가 들어오니까 이 조합원들 이제 반발이. A씨는 버텼지만 2달 뒤 건설사로부터 부득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정부 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노조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업계 관계자는 민노총 측이 장비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자신들의 조합원을 쓸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거의 통보라고 보시면 되죠. 무조건 현장이 개설이 되면 이 현장은 이제 민노총이 목수의 50%를 해야 된다. 민노총 측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뒤로 보이는 이러한 건설 현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공사를 방해합니다. 일을 못하게 하고 저 작업하는 작업소를 끊어놓지 않나. 민노총 측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민노총과 충돌하는 건설 현장의 실태. 내일 저녁 10시 탐사보도 7에서 방송합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조혜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탓으로 돌렸고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첫 선관위원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생략된 8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조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 특보를 지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해명할 기회인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야당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기다렸으나 무산돼 안타까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헌법을 파괴하는 폭주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임명 강행은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폭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보이콧과 함께 바른미래당과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2월 국회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저희가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청와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에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자신의 길을 가겠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도 대권주자가 대표 경선에 나서면 당의 통합에 방해가 된다고 밝혀 대표 경선이 친박, 비박 간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며 황교안 전 총리를 지목해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탄핵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내년 총선을 수세에서 치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특히 드러납니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전 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고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박계 좌장 김무성 의원도 대권 주자가 전당대회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권을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라면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안 됩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맞서 김무성 의원이 주호영 의원 등과 연대해 홍준표 전 대표와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황 전 총리 입당으로 당이 활기차다며 당대표 불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저출산과 맞물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사회 보장비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가 사실상 줄어드는 셈이라 노년층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노동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기초연금 등 각종 노인 복지비 부담은 커집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인 연령을 적정 수준으로 뒤로 연기를 시킨다 한다면 그러한 그 과거 전례에 따라서 서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인 것처럼 하자는 겁니다.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2040년 생산 가능 인구는 424만 명 늘고 고령 인구 비율은 8.4%포인트 줄어듭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 관련 TF를 구성해 공론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인 연령을 높이면 각종 연금과 지하철 무료 승차 등 복지 혜택도 따라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노인층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혜택이 줄어드니까 안 좋죠. 다른 의미로는 연금 같은 게 또 지급 시기도 늦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법을 또 조정을 할까요? 이런 노년층의 반감 때문에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과거 정부에서도 운만 떼는데 그쳤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는 신기술의 대전이 펼쳐져 매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한국형 CES가 다음 주 서울 동대문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일주일 만에 기업들이 부랴부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조된 재탕 행사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넓고 하얀 전시관이 횡합니다. 바닥에 열린 콘센트함엔 아무것도 꽂혀있지 않습니다. 탓세 뒤 이른바 한국형 CES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에 참석한 우리 기업 310여 개 중 삼성전자, LG전자 등 40여 개 기업이 다시 이곳에 전시관을 마련합니다.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ES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획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가 기업들은 행사를 일주일여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침을 통보받아 부랴부랴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하기에도 몇 달이 걸리는 건데 그게 준비가. 부스 임대료와 인건비 등 수억 원의 추가 지출은 모두 기업들 몫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가 기업 관계자는 18만 명이 참석하는 미국 CES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의 장이라며 불필요한 행사를 국내에서 재탕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사로 그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전혀 새로운 게 없잖아. 이미 매년 5월엔 과기정통부가 월드 IT 쇼, 10월엔 산업부가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최신 트렌드를 검토하고 업계 요구 사항도 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 출범 직후 이영섭 대법원장이 취임 2년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퇴임사 원고에 사법부의 한자를 일부러 이렇게 사법부라고 썼습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이 독립관청 부자 대신에 행정부의 일개 부처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이 부자를 써서 자조한 겁니다. 건국 후 대법원장을 지낸 13명 중에 6년 임기를 못 채운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정치 권력과 충돌하거나 정권 교체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나곤 했습니다. 이영섭 대법원장 후임 유태영 대법원장은 임기는 채웠습니다만 판사 인사파동으로 탄핵 소추 발의를 당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퇴임 후에는 외롭게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오역과 회한으로 얼룩진 사법부 71년 역사에서 그러나 수입원 전직 사법부 수장보다 더한 치욕은 없었을 겁니다. 이미 수감돼 있는 두 전직 대통령에 이은 또 하나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시를 인용하며 상처투성이 고목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고목처럼 모든 상처를 껴안는 자세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통렬한 자기 반성을 기대하던 많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 해도 도주 우려가 없는 전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시킨 게 온당한가 하는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전임 대법원장의 의혹을 법원 안에서 풀지 못하고 검찰 수사를 불러들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두고두고 법원 갈등의 씨앗이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적 유무죄는 판결로 가려지겠습니다만 사법부 신뢰는 이미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당장 일부 단체들이 이해관계가 걸린 기존 판결들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안으로 이념과 진영에 따라 반목하고 밖으로 정치적 계절풍에 흔들린다면 신뢰는 앞으로도 영영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미국 같은 종신 대법관제가 아닌 임기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우리 체제도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 돌아볼 때가 된 듯합니다. 1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수의번 전 사법부 수장이었습니다. 네, 내일과 주말까지 중부지방 최저기온 영하 5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찬바람 덕분에 미세먼지는 해소가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건조한 대기 상태입니다. 여기에 모레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까지 불어서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도 대체로 건조하겠지만 일부 지역은 눈발이 조금 날립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 서해안과 제주, 또 밤에는 동해안 일부에 예상이 되는데요. 새벽에 강원 동해안 쪽은 꽤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 독도는 폭설이 예상되고요.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중부지방은 영하 7도 내외로 시작을 하는데요. 춘천 영하 9도, 서울 영하 5도, 울산이 영하 2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습니다. 서울이 3도, 전주 4도, 제주 9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보통 단계 전망됩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는데요. 미세먼지 예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